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룹 B 연쇄구균,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 약자로 GBS라는 세균이 임신 중에 산모와 뱃속 태아, 그리고 태어난 아기 신생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BS균이라는 것을 배지에 배양을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배지에 자라게 되는데, 이걸 떠서 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동글동글한 구균들이 보이죠. 그래서 구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붙어서 체인처럼, 사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슬 알균 또는 연쇄구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룹 A도 있고 그룹 B도 있고, 이래서 그 중에 그룹 B로 분류된 균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모식화, 모형화를 해보면 동글동글한 균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쇄구균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균들이 몸에 들어와서 산모하고 아기에게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런 균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쇄 B구균은 위장관 그리고 비뇨생식기의 공생균이다. 즉 정상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균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균이니까 뭐 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이 피부에 또는 입안에 뭐 아니면은 몸속에 어떤 정상균들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균들은 우리랑 같이 사는 균이기 때문에 저에게 뭐 크게 제 면역이 정상적이라면 큰 병을 일으키진 않는 거죠. 이 균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상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냥 큰 병을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임신과 신생아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계속 들어보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신생아에게 폐혈증, 폐렴, 뇌척수염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기적인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산모에게 정상적으로 존재하던 이 정상균이 산모가 임신 중에 이제 산모로 돼서 임신 중에 출산을 하게 될 때 산모하고 아기에게 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인에서는 뭐 병을 전혀 안 일으키나 그렇진 않아요. 당뇨병이나 간경화나 암 같은 이제 근본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분에게 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균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죠. 뉴스 검색을 해보면 이 균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나 하고 찾아보니까 뭐 이게 2016년도 9월 MBC 뉴스인데, 신생아 잇단 뇌수막염 감염. 그래서 뭐 병원은 나 몰라라, 제목이 좀 상당히 선정적인데요. 뭐 출생 열흘 만에 고열로 의식을 잃고, 그래서 두 아이의 병명은 GBS 감염으로 세균성 뇌수막염을 일으켜서 뭐 큰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 뭐 이런 뉴스고, 부산일보 한번 또 찾아보니까 이건 2020년 8월 6일 최근 뉴스잖아요. 산후조리원서 피 쏟고 혼수 상태에 빠진 신생아가 있었다. 근데 그 아기 병명은 GBS균에 의한 폐혈증이었다. 그래서 뇌가 많이 망가져서 뭐 아기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뭐 이런 뉴스 제목만 보고 내용만 봐도 상당히 아기에게 심각한 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구글에서 전 세계 영어로 또 뉴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르셀로나, 아니 뭐 스페인 뉴스겠죠. 이 뉴스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전문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 2017년 11월 7일 그 뉴스인데, 그룹 B 연쇄구균은 매년 15만 건의 사산이나 영아 사망을 일으킨다. 즉 매년 15만 명의 아기를 사망시킨다. 굉장히 무서운 균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제가 설명을 해보면, 누가 위험한가 봤더니 약 2200만 명의 임신부가 이 균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한 해 임신부가 대충 한 1억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20%. 그래서 여기는 2200만 명의 임신부가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균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좀 또 분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쪽에 좀 많이 있어요. 뭐 호주도 많이 있네요. 그렇지만 아시아인 뭐 우리나라나 중국 이쪽은 색깔이 좀 이렇게 진하지 않고 옅죠. 좀 발생 빈도가 적은 나라인데 한국은 보니까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임신부의 10에서 20%로 좀 빈도가 낮은 국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에 보면 2200만 명의 임신부가 이 균을 가지고 있는데 아기, 즉 3개월 이내의 아기의 질병과 사망을 일으키는 리딩 코즈다, 즉 가장 흔한 원인균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기를 굉장히 사망을 많이 일으키는 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영향을 받는가 하고 2015년 이 통계를 기사에 실었는데요. 영아 사망, 태어난 아기 중에 9만 건이 이 균으로 사망을 했고, 사사 암폐 속에서 사망하는 경우죠. 한 6만 건 정도.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한 1만 명의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산다. 그리고 또 임신부도 한 3만 3천 명 정도는 이거로 감염이 돼서 고생을 한다. 상당히 이제 좀 평상시에는 정상세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균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균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국 여성들에서는 이 비연쇄구균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연구를 한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2009년도 논문인데 서울하고 대전에 있는 병원, 큰 병원 4개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병률, 즉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5에서 10%, 뭐 병원마다 한 5%, 또 뭐 많이 이렇게 조사된 데는 10%, 그러니까 한 5에서 10%의 임신부가 이 균을 가지고 있더라 하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산부인과 교과서에는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하고 살펴보면 이 균을 가지고 있을 때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가, 대개는 무증상이에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정상세균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증상인데 임신 중에 증상을 일으킨다면 조기 진통, 즉 조산을 일으킬 수가 있고, 조기 양막 파열, 양수를 좀 터뜨릴 수가 있고, 방광염, 뭐 그다음에 방광염이 올라가면 신장, 콩팥에 염증을 일으켜서 신우신염, 그다음에 골수염, 육모양막염, 즉 자궁 위로 들어가서 태반이나 양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육모양막염을 일으켜서 또 뭐 역시 조산이나 양수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고 아기를 감염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를 할 때 산 후에 유선염, 유방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아기에게, 태어나는 아기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증상, 뭐 증상을 안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역시. 그렇지만 증상을 좀 드물게 일으킨다면 폐혈증, 즉 폐혈증이라는 것은 아기 온몸에 균이 퍼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폐나 뭐 장기, 뭐 뇌나 또는 뭐 장이나 이런 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곤란, 무호흡, 저혈압, 그래서 사망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뇌수막염, 뇌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고, 또 분만 중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GBS 균이 신생아 폐혈증의 제1원인균이다라고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미국 신생아 출생아에서 이환율, 병을 일으키는 발생 확률을 또 살펴보면 이게 치료를 안 할 경우에, 예방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1000명 중에 2~3명의 아기가 병을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예방 치료를,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경우 10,000명당 2~3명, 즉 10분의 1로 줄여주는 거죠. 한국 신생아에서 이 GBS 균의 감염증에 대해서 오지연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논문을 쓴 게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근데 이 논문에서는 신생아에게 폐혈증을 일으키는 게 대략 10,000명당 1명, 즉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0명당 2~3명 치료를 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좀 빈도가 더 적게 발표되었더라고요. 10,000명당 1명. 다행이죠. 그렇지만 10,000명당 1명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30만 명 정도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30몇 명의 아기가 폐혈증이 생겨서 이 균으로 인해서 중리산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단. 임신부가 그러면 이제 이 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36주경에
질 입구를 스왑 배양한다. 스왑 배양이라는 것은 면봉 같은 걸로 문질러서 검사실에 보내서 균을 배양시켜서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36주경에 항문 쪽에 스왑 배양을 한다. 근데 사실 이 균에 대한 검사가 아직 한국에서는 병원마다 좀 일원화된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질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질에도 하고 항문에도 하고, 저도 옛날에는 질 입구에서만 했거든요. 이 균이 우리나라 임산부에게 흔히 있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항문 쪽에서 또 배양 검사를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좀 귀찮고 아프고 뭐 좀 이런 게 있어서 선생님들도 잘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GBS 균이 신생아 폐혈증의 1위 균으로 등극하면서 좀 중요도가 점점 이렇게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포커스를 받으면서 요즘 저도 교과서적으로 항문과 질 양쪽에서 면봉으로 검사를 해서 배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균이 이쪽에서 나오면 또 치료를 해야 애기한테 심각한 영향을 안 미치니까요. 소변 배양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또 정해지지가 않고 또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서 소변 배양은 저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도 소변 배양으로는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산부인과에서는 질이나 항문 쪽에 스왑 배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변이나 질이나 뭐 항문 쪽으로 검사를 쭉 해봤더니 그 검출되는 빈도가 우리나라 검출률은 대략 5%다. 그러니까 100명의 임신부에게 이 검사를 시행해 보면 이 균이 한 5명 정도가 검출되더라. 뭐 이런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예방치료. 그러면 이제 임신부가 이 균을 가졌을 때 또는 이 균을 가졌는지 의심될 때 어떻게 예방을 해서 아기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하고 교과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출생아가 심한 GBS 감염증을 알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엄마가 둘째 임신이거나 셋째 임신일 때 위에 아기 중에 한 명이 GBS 균으로 심각한 병을 알았다든지 그런 치료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균검사 시행 여부하고 관계없이 그냥 임신부에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임신 중에 소변에서 GBS가 검출된 경우 우연히 그 방광염을 알아가지고 소변 검사를 했더니 GBS 균이 떡하니 나온 경우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임신 중에 이제 임신 36주경에 앞에서 제가 질이나 항문 쪽에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 및 항문 선별검사, 배양검사에서 GBS가 확인된 경우, 그리고 GBS 감염 상태를 모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산으로 태어난다든지 34주나 32주에 태어날 경우에는 당시에는 GBS 균을 검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GBS 배양검사를 안 했다든지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항생제를 투여해서 예방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항생제는 페니실린지, 암피실린, 세파졸린, 클린다마이신, 방코마이신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요. 사실 페니실린 G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거의 구하기 힘든 항생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쓰지 않고 암피실린을 쓸 수도 있는데, 암피실린은 또 항생제 알러지가 좀 흔한 항생제라서 저 같은 경우는 세파졸린을 씁니다. 세파졸린이 좀 투여하기가 쉽고 또 암피실린보다 알러지가 좀 적은 것 같고, 또 항생제 투여 시간이 암피실린은 4시간마다 써야 되는데 이건 8시간마다 써서,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세파졸린으로 써서 GBS가 의심되는 경우,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해서 아기가 GBS 균으로 사망하거나 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주의사항, 조발형 GBS 감염이라는 게 있고 지발형 GBS 감염이라는 게 있는데, 조발형이라는 거는 빨리 발생하는 것, 지발형은 늦게 발생하는 GBS 감염. 신생아들 중에서 출생 후 7일 이내에 감염되는 것을 조발형이라고 하는데, 일찍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대개 출산 중에 감염. 그러니까 엄마가 GBS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방 항생제를 안 썼다든지, 그리고 또 예방 항생제를 쓰더라도 10,000명 중에 한두 명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출산 중에 감염된 원인으로 7일 이내에 아기가 감염돼서 폐혈증이 생기거나 뇌수막염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지발형 같은 경우는 7일 이후부터 생후 90일
그러니까 100일 잔치하기 전까지 이런 감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육아 중에 감염이 되는 거죠. 엄마가 질이나 항문 쪽에 GBS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좀 그 위생이 좀 철저하지 못했을 때, 즉 변을 닦고 아기가 삑삑 운다고 빨리 뛰어가서 또 젖을 물리겠다고 손을 안 씻고 소독을 안 하고 가가지고 젖꼭지를 만지고 젖병에 젖꼭지를 만지고 이렇게 해서 수유를 할 경우, 이럴 때도 될 수 있고, 또 이 GBS균이 약간 이 구강 인두 쪽에도 이게 상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과 입술로 뽀뽀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GBS균을 가진 엄마들에게 항상 육아할 때도 손을 잘 씻고 그 다음에 함부로 뽀뽀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하긴 하는데요. 또 그게 바쁜 와중에 또는 본능적으로 뽀뽀를 하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 GBS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 GBS균이 흔히 감염되는 균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신생아 10,000명 중에 1명이 감염되는 거니까 흔한 균은 아니지만, 실제로 감염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 GBS균 검사를 또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GBS균 검사를 하고 확인된 경우에는 진통 중에, 분만 중에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자연분만에 한해서 예방 치료를 하거든요.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양수 터짐이 없다면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왕절개를 하는 임신부에게서는 이런 GBS균에 대한 예방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운이 없는 경우, 양수가 터졌는데 GBS 검사를 안 했는데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예방 처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드물게 감염되지만, 그런 또 드문 경우를 위해서 모든 임신부에게 항생제를 일괄 투여하는 것도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분만을 하는 임신부에게 이 GBS 검사는 중요한 검사고, 또 검출이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예방적 항생제를 쓰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는 이런 항생제 처치라든지 검사라든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100% 예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육아 중에, 그러니까 엄마가 수유 중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BS균으로 후유증 사고가 있다든지 사망 사고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원인이 또 임산부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균에 대해서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함으로써 발생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산부인과 선생님과 잘 상의하고, 또 육아를 할 때도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서 아기를 안전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